이번 주 해외 증시는 연준과 국채 금리의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번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동향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 또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제법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섹터 쪽에서 계속 좋은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됐었죠. 사상 최대의 적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적자의 터널을 탈출하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 섹터들 지금이 바닥일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일본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완성체 업체들이 이 공장 가동을 계속 중단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나 또는 전망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자, 드디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월말로 들어갑니다. 월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주 후반부부터는 윈도우 드레싱 또 봐야 되겠죠. 자, 지난달에는 윈도우 드레싱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에이씨, 윈도우 드레싱 왜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이번 달에는 만기일도 지나고, 그래도 뭐 약간의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주 초반에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얼마만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주 동향 먼저 좀 살펴볼게요. 미국 국채금리 동향 여전히 좀 심각하다. 네, 여전히 뭐 시장의 불안감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증시가 따로 반응하고 있거나 뭐 벌벌 떤다거나 밤새도록 걱정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이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금리 등락에 따른 변동성이 아직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팩트를 체크해보면 연준은 일단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나요? 안 올립니다. 안 올려요. 안 올린다고요? 뭐 약간 짜증날 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기대치들이 조금 약해진 상황이에요. 뭐 소수 위원들의 의견들이 이제 2022년도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한마디 해주게 되면은 증시가 또 안정화됐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인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이슈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행 쪽에 그 제공하고 있었던 지급준비율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완화하던 정책이 이번에 종료가 될 것이냐 연장이 될 것이냐, 여기도 주목이 있었는데 종료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의 매도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니냐, 걱정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겠죠. 여기에다가 오히려 물가가 2% 넘어갈 때까지 나는 괜찮다라고 본다, 또 그냥 놔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물가가 지금 1%대니까 계속 더 올라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연준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다음에 연준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얼마큼 더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진정세가 나타나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말 같은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좀 떨어지고 나스닥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번 주에 풀이를 해줄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준이 시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이슈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물가 같은 부분들은 2월 달에 나타나는 부분들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가 지수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일단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연준은 2%까지 괜찮다고 했으니까 1%대 반등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물가가 또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가서 2%대 가깝게 들어가게 되면 뭐 당연히 부담 요인을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부분도 최근에 이제 계속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백신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3차 유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다시 봉쇄 조치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이런 어떤 접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아직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들,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기대를 조금 모았었던 미중 간의 그런 고위급 회담. 자, 여기서 이제 공동 성명 발표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뭐 회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건설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여기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를 스파이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또 그 일론 머스크가 내가 스파이 짓 했으면 공장문 닫겠다, 뭐 이렇게 또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도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때려버리게 되니까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을 놓고서 이렇게 각국이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요인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면 뭐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계속 우려감이 커지게 되고 이런 충돌 상황이 심각해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잠깐 살펴볼까요? 네, 22일 날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전치가 669만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655만 건, 살짝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매매가 조금 줄어든다, 주택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줄어듭니다. 23일날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뭐 경상 수지 뭐 이런 것들, 제조업 지수 이런 거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지수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다지 썩 그 내용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일날은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는 그 내구재 주문, 전체적인 내구재 주문은 3.4%에서 0.9%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구재도 1.3에서 0.6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 지금 주택 판매도 그렇고요, 내구재 주문도 그렇고요, 경제 지표에서는 지금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고 있다.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최종 GDP 이제 26일인가요? 25일이네요. 25일 날 이제 GDP가 발표가 되는데 증가율 수정이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변동 없을 것이다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지만 요거는 조금 감소할 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은 좀 부담
부담스러운 반면에 주 후반에 들어갈수록 약간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는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줄어들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요, 10%에서 마이너스 6.9%로 소득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출 역시도 같이 줄겠죠. 2.4%에서 0.8%로. 이 지출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파 영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득과 소비 같이 연결돼 가지고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GDP 수정률이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냥 적당할 것이다, 나쁘지 않다.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에 기댈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번 주 내내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이 22일 날 한번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인가요? 24일이네요. 24일 날 이제 상원에서 또 파월이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또 그 강연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는 연준의 그런 중요 인사들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도 있고,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요인들,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연준 위원들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국채금리가 요즘에 좀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는 경기 상황은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물가 이거 우려스럽다, 연준이 금리를 조금만 더 빨리 올려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뉘앙스만 풍기더라도 시장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이제 해외 시장 자체에 있는 분위기들은 조금 이제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는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을 조금 누르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주 후반에 조금 풀려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윈도 드레싱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초반은 좀 잘 버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섹터들 요즘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네, 사상 최대 적자. 작년에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S오일이 적자 나는 거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S오일이 적자가 나면서 사상 최대 적자까지 만들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 정유주들은 그냥 작년 한 해가 거의 악몽 같은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저점도 그때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1분기만 1조 7,752억 원 적자를 냈죠. 1조 거의 2조 가까이 냈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마이너스 1조 7천억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매출은 조금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 쪽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 1조 넘는 그런 적자를 냈지만은 이번에는 지금 2개월치 전망만 하더라도 벌써 2,6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의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5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규모면 차이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려 3천억 원대 정도 나올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유 섹터들의 움직임들은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제 마진을 많이 뽑아내잖아요. 근데 이 유가가 쌀 때 이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거든요. 원유를 많이 사놓게 되는데, 물론 이제 유가가 비쌀 때도 사놓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재고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가격이 쌀 때 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쌀 때 사놓은 것들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근데 상품 가격이나 정제 마진 이런 것들은 유가 상승하게 되면서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싸게 사놓은 그런 재고분에서 발생되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1분기 또는 이제 상반기 실적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일단 백신 보급 확대 또는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자동차 많이 안 타는데 그거랑 관계가 별로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자동차 많이 타는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냥 석유라고 한다라면 기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석유 화학과 관련된 그런 기초 소재 이런 쪽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그래서 정유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 화학 섹터도 같이 보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가격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유와 화학 섹터를 같이 보시면서 경기 회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유조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해운, 조선 그리고 뭐 건설 플랜트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려가지고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경기 회복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유주 섹터 쪽에서는 일단은 관심들 계속 가지시면 좋겠고요.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됐을 때는 매수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올라가서 매수를 못했었다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포지션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좋겠죠. 오히려 들어오게 되면 살 수 있게 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수를 못했었는데 이제 가격이 좀 싸지게 되면 아우 좋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매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자, 자동차 관련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인데, 일본의 그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3위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큰 회사거든요. 근데 자동차 칩 전문 제조회사예요. 그게 일본의 르네상스가 아닙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공장인데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조업을 중단했고 르네사스가 이제 납품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가 도요타인데 도요타는 뭐 일단 직격탄 맞아야 되겠죠.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체코 공장에 대한 조업을 중단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다가 공장이 또 불이 나버리니까 그죠? 칩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이나 이런 거 다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공급이 되지 않으면 공장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300개에서 4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 차량용 그 전자장비들, 지금 이제 뭐 전자장비의 편의시설의 어떤 전쟁을 봐도 되잖아요. 차량용 외관 프레임은 이제 뭐 경량화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들, 그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쪽에 들어간 전자적인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거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에 대한 모든 그런 포인트들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지금도 내연기관은 이제 ECU라고 하나요? 이제 트리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기차 같은 거 하게 되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또 뭐 자율주행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뭐 이제 전자장비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이제는 뭐 백밀러 같은 것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도 카메라 달아가지고 센서랑 그런 거 달아가지고 이제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백밀러가 없다. 되게 원래 백밀러 같은 거 사고 잘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어지면은 사고가 덜 날까? 그래서 사고 나는 사람 다 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도 최근에 공급 부족 현상 계속 겪고 있고, 뭐 일본 닛산 자동차라든지 혼다 또는 독일 자동차, 이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가동 중단 예정에 있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 포드 자동차도 지금 생산 라인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주목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들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또 따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니까 얘들도 수혜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칩,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개발을 할 것이다. 그쪽 역량을 둘 것이다. 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가전용 반도체나 뭐 이런 그 서버용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산업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차량용은 적어도 내구 수명이 15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그 규정이 못 박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전용 같은 경우는 뭐 1, 2년, 많게는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내구도를 키우려면 상당히 또 많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묶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이게 나쁜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있죠. 뭐 검사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공정의 그 보조가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 좀 중소형 회사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가전용이든 뭐든 간에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생산 라인에서 지원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혜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아니라 장비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가전이라든지 이제 서버, 뭐 산업용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수혜 보겠지만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눈높이를 돌려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체적으로 좀 해드렸고요.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연준과 국채금리 경제지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해드렸고요. 적자 터널에서 탈출하는 정유주. 이제 작년에 적자 국면에서 허덕이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경기 회복이 계속 진행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더 계속 커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 반도체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는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중소형주들 이런 쪽으로 장비 쪽 이쪽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영 원리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규칙을 모르고 어떻게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의 수를 읽지도 못하면서 체스 게임에서 이길 수 없듯이 투자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법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심리적인 책, 심리학 책을 요즘에 좀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비대면의 그 싸움이잖아요. 싸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얼굴 표정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심리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또는 얘네들이 어떠한 의도로 주식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구나, 어떤 의도로 지금 여기에 접근하고 있구나, 왜 팔고 있구나, 지금 슬슬슬슬 매도를 하고 있는 뭔가, 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거든요. 뭐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군중심리라든지 그런 움직이는 부분들, 또 주가와 연결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좀 헤아리게 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뭐 매매하는 법은 뭐 매수 매도 버튼 누르고 말고 뭐 그런 것들이긴 합니다만 시장을 읽는 방법들은 심리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아시죠? 네, 아침 9시에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또 같이 월요일날 아침장을 또 같이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또 좋은 일이 벌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